빠방 하이. 오늘은 디즈니 몰아보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주토피아, 모아나, 라푼젤, 겨울왕국, 알라딘, 제작 취소된 디즈니 작품들까지 탈탈 털어볼게요. 원하는 작품만 골라보고 싶다면 댓글에 타임라인을 눌러주세요. 디즈니 몰아보기 특집 시작하겠습니다. 고! 디즈니 작품답게 온갖 영혼을 갈아넣은 주토피아. 역시나 그 과정에서 수많은 변경이 있었습니다. 원래 주디가 아니라 닉이 주인공이었던 것 아셨나요? 주토피아의 초기 설정도 약육강식의 세계로 초식동물들이 육식동물을 지배하는 컨셉이었습니다. 최종본에도 주토피아의 식물 형상 건물이 많은 게 그 이유이죠. 초식동물들이 권력을 잡은 세상에서 모든 육식동물은 전자목지를 착용하고 있고 폭력성을 보여주는 즉시 전기충격기 발동으로 끔살을 배틀로얄인가요? 디즈니에서 이런 기획이 통과된 것도 신기하네요. 닉은 포식자들의 불법 놀이동산 와일드타임즈의 운영자인데요. 이곳을 세계 최고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때 와일드타임즈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닉은 누명을 쓰게 되죠. 신입경찰, 아니 부장경찰인 주디가 닉을 쫓으면서 진행되는 스토리인데요. 이때도 범인은 시장이었고 둘이 도시를 구하는 걸로 끝나긴 합니다. 전반적인 주제의식은 동일해도 너무나리 다크하네요. 개봉 1년을 앞두고 사전 시사회를 했는데 호불호가 갈려서 주인공을 닉에서 주디로 변경하고 스토리를 뒤집어 엎었죠. 어둡긴 해도 이대로 나왔어도 재밌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기획이 뒤집히고 또 뒤집히고 장인정신으로 만든 주토피아. 디자인에만 무려 550명이 참여하고 몇만 개의 초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중 80%의 디자인은 영화에 등장하지도 못했다고 하죠. 도시랑 동물들을 기획하려고 디즈니 애니멀 킹덤 답사는 물론이고 직접 케냐까지 다녀왔다는 후문. 그래서 그런지 세계관 디테일이 미쳐버렸죠. 스마트폰이나 전철도 있고 경찰의 세금까지. 주토피아는 작은 미국을 은유하고 주토피아로 떠나고 싶어하는 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봐도 되는데요. 인간 세계의 동물판이라고 보면 되지만 여기에 자연의 세계의 디테일을 합쳤는데요. 열대우림구역, 툰드라타운, 다운타운, 사라광장, 캐니언밸리, 설치류마을 등 12가지 구역으로 나눠져 있죠. 이렇게 나눈 이유는 각 지역별로 살 수 있는 동물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툰드라타운엔 북극곰들이 살고 설치류마을은 쥐들에 맞게 도시의 모든 게 아기자기하죠. 이 중에서도 제작진들이 가장 공들인 건 동물인데요. 총 66종의 동물이 등장하고 각각의 털 모양이 다르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동물이 의인화됐을 때 이어폰이나 전화를 이렇게 사용하는데 주디가 이어폰 낀 디테일 좀 보세요. 현실에서 붉은 여우가 낮에 활동하면 눈에 손상이 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닉이랑 피닉도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죠. 닉과 플래시가 문자하는 장면도 있는데요. 디테일 보세요.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주토피아 동물들은 뭘 먹고 살까요? 설마 고기? 그렇다면 동족을? 아닙니다. 주로 단백질 가득한 곤충이나 콩류를 먹는다고 하는데요. 초식동물이 90% 이상인 세상이라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에 물고기까지는 허용이 된다고 하네요. 이런 설정까지 짜놨는데 이 편 안 나오면 억울할 것 같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디의 인기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원래는 주인공이었던 닉의 인기가 많은 나라도 넘쳐납니다. 이렇게 닉의 인기가 많은 이유는 서사만 100만 개인 사연 가득한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원탑 주인공이라 그런지 무작정 밝은 주디에 비해서는 캐릭터가 상당히 입체적이죠. 닉은 로빈후드를 모티브로 기획했다고 하는데요. 디자인도 꽤나 유사합니다.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닉은 가난한 가정환경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해피타운이라는 아파트 지하실에서 생활하는데 건물에는 쥐가들 끓고 물까지 새는 열악한 곳입니다. 이런 상황에 역차별까지 당하니 악에 받쳐서 미스터 빅 아래에서 자라나며 사기를 치고 다닌 거죠. 불법이긴 하지만 16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연봉의 여우로 자라납니다. 그래도 가게에서 아이스크림도 사 먹지 못할 정도로 차별당하는데요. 편견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기꾼이 된 건 여러 편견에 부딪혀 꿈을 포기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죠. 그러다가 결국 주디에게 마음을 열고 최초의 여우경찰까지. 이론이 빠지지 않을 수가 있나요? 실제로 중국에서는 특히 인기가 많아서 한동안 여우 품절대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여우 인형이 아니라 진짜 여우요. 사막여우는 45,00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760만원 정도 하고요. 닉의 모델인 붉은 여우는 2,000위안, 34만원 정도 합니다. 역시 대륙의 클라스. 근데 이 정도면 나도 사고 싶은데? 짜자잔! 열분! 드디어 주토피아2가 개봉한다고 합니다. 2022년 개봉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한 편이 아니라 주토피아 플러스 주토피아2로 디즈니 플러스용 시퀄 작품, 극장용 공식 속편 등 총 2편을 동시 제작 중이죠. 내용은 스타경찰 콤비가 된 닉과 주디가 탈옥한 베레더를 찾아 주토피아 곳곳을 뒤지면서 생기는 에피소드라고 합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된 건 없어서 스토리는 계속 바뀔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것, 바로 주디와 닉의 커플 성사 여부이죠. 마지막 장면 닉의 대사에서
낚시에서 심쿵한 사람 나와 저요. 이때 그냥 낚시겠지 하고 넘긴 사람도 많을 텐데요. 공식 포토북의 마지막 장면 대사 칠 때 니게 생각이 나옵니다. 네,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여기도 감독이 살짝 빌런 꿈나무인데요. 엔딩의 얘기가 사랑이냐 우정이냐라는 질문에 처음엔 닉과 주디는 영원한 베스트 프렌드라고 트윗했다가 바로 다음날에 친구가 연인이 될 수 있다고 잘 지켜보라고 트윗하고, 닉과 주디 커플은 사랑스러워. 닉과 주디는 확실히 그렇고 그런 사이로 보여요. 와일드 옵스 커플이요? 번영을. 낚시 투입 폭탄을 던지고 있어서 팬들 사이에선 캡틴 무어라고 불립니다. 한 인터뷰에서는 주토피아는 인종차별이 없는 곳으로 둘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엽기, 토우 정도 되겠다고 말하기도 했죠. 감독이 한마디 할 때마다 팬아트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요. 이렇게까지 떡밥을 던지는 것 보면 처음이든 끝이든 결혼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닉은 32살, 주디는 24살로 8살 연상연하 커플인데요. 여기 삼촌 팬이 주니 커플을 응원합니다. 확실히 미국 젊은 세대에게 픽사는 쿨한 이미지라고 하면 디즈니는 올드, 애들이나 보는 이런 느낌이 강했습니다. 겨울왕국의 머박정 흥행, 그리고 기존 공주의 이미지를 바꾼 도전으로 디즈니의 이미지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주토피아는 그 정점에 있는 작품입니다. 젊고 쿨한 이미지를 주고자 의도적으로 마케팅에 돈을 마구 퍼부었죠. 개봉 전부터 스타워즈, 빅쇼트, 매드맥스, 쥬라기 월드, 신데렐라 등의 영화 포스터 패러디로 SNS에서 20, 20대에게 큰 반응을 얻습니다. 영화 속에도 온갖 패러디가 난무하죠. 대부 패러디, 어벤져스 패러디, 스피드 패러디, 디즈니 영화 패러디, 달러 패러디, 현우 리브스 패러디는 물론 브랜드 패러디가 특히 반응이 좋았는데요. 나이키, 카시오, 프라다, CNN, 구글, 우버, 이케아, 버버리, 메이시스, 스타벅스까지 패러디도 너무 센스 있어서 영화 속에서 패러디 찾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여기에도 광고가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타겟, 우버, 구글, 지하철과는 수십억 대의 계약을 맺고 영화에 출연시킨 건데요. 이 장면이 사실 구글 포토의 PPL 영상이었다는 거. 개봉 전에 닉과 주디가 구글 포토 광고 모델로 활동하기도 했었죠. 너무 과한 PPL이나 뒷광고는 거부감이 생기는데 주토피아는 광고가 잘 어울려서 재밌네요. 네, 디즈니의 상술에 우리가 또 당했습니다. 닉과 주디 뺨치는 인기를 자랑했던 나무늘보, 애니메이터들도 만들고 박수를 쳤다고 하는데요. 자기들이 봐도 너무 귀여워서 스타가 될 것을 확신했다고. 하지만 제대로 등장한 건 겨우 한 장면뿐. 제작비며 시간이며 너무 많이 들어가서 한 장면에 만족했다고 하죠. 속도가 다른 캐릭터에 비해 심각하게 느리다 보니 계속 프레임이 엇나가서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한 장면이 영화 속 최고 개그 포인트. 겁에 있는 이 문구 참 듬직하지 않나요? 덕분에 1초가 급하던 그 시간 듬직하게 반나절을 잡아먹었습니다. 이게 남 얘기니까 웃기지 PTSD 오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나무늘보가 있던 이곳은 DMV, 포유류 차량국, 즉 미국 자동차국을 패러디한 곳입니다. 실제로 직원들이 불친절하고 일 처리가 늦기로 악명 높죠. 들어가면 1시간 대기는 기본. 고객이 있든 말든 자기들끼리 농담하다가 점심시간 되면 그냥 가버린다고. 이게 그 처참한 현장의 모습. 가보면 민원인들 욕설에 공무원들 기싸움에 분위기가 쌀벌하다고 하네요. 할로윈 때 DMV 공무원이 플래시 가면 쓰고 일하는 사진이 SNS에서 난리 나기도 했죠. 여기서 드는 궁금증. 평상시에 이렇게 느린데 출근은 어떻게 하지? 네, 그냥 못합니다. 열차문 닫히기 전에 못 내린다고. 그렇다고 놀 때도 느리냐? 그건 당연히 아니죠. 클럽에 춤도 추러 다니고 할 건 다 합니다. 막판에 185km로 달리던 폭주족이 플래시였으니까요. 여기서 깨알 개그 포인트는 번호판 넘버가 패스트 애니멀. 과거 역시 화려합니다. 닉과는 동창이어서 아직까지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인데요. 둘이 같은 육상부 소속이었다는 거. 결론은 일할 때만 느린 걸로. 현실 고증 제대로네요. 디즈니의 깨알 포인트는 캐릭터 이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나무늘보의 이름은 플래시고요. 암흑가의 따쥐는 미스터 빅.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흑막은 던 벨웨더. 이건 뜻이 뭐냐고요? 던 벨웨더는 직역하면 새벽에 방울 달린 양, 즉 새벽의 양들을 이끄는 길잡이 양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 목동들이 길잡이 양에게 방울을 달던 것에서 유래했는데요. 길잡이 양이 방울을 달고 앞장서면 나머지 양들이 따라갔다고 하죠. 물론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지만 모두 도살장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 게 길잡이 양입니다. 벨웨더가 주토피아를 암흑으로 끌고 가려 했던 복선으로 볼 수 있죠. 착한 줄 알았는데 흑막이었던 빌런? 이제는 흔해진 클리셰인데요. 벨웨더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양은 온순함의 대명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순한 양이 오죽하면 흑화됐을까는 극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는 셈입니다. 양이 순하다고요? 얘네는 안 그래 보이는데요? 네, 보시다시피 주토피아 속 양들은 대부분 덩치가 크고 험악합니다. 벨웨더가 유독 작은 이유, 여기엔 출생의 비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벨웨더는 출생 당시 미숙아로 태어났기 때문 심하게 자가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었지만 겨우 살아남았다고 하죠. 그 이후 벨웨더는 뒤처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능력을 키웁니다. 결국 21살이란 젊은 나이에 시장의 비서가 되는데요. 실제 사회는 녹록지 않았죠. 시장에겐 계속 똥배웨더라고 무시당하는 건 기본, 이리저리 발에 치이는 것도 일상다반사. 젊은 나이에 부시장은 됐지만 피식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마스코트, 즉 도구에 불과했죠. 집무실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창고에 처박혀서 모든 일거리를 넘겨받았으니까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무시당한 게 쌓여서 악행을 저지른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옹호할 순 없습니다. 그냥 베레더가 악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 마지막에 주디에게 하는 것 보면 진짜 인성이 보이죠. 그 전부터도 복선은 있습니다. 이 많은 옷들 모두 양털로 만들었다는 사실 아셨나요? 많은 양들이 양모 때문에 고통받는 거 생각하면 소름이네요. 주토피아가 뜻하는 건 작은 미국, 사람만 동물로 바뀌었지 브랜드 패러디 포함 미국이 대놓고 그려져 있죠. 물론 실제 사회와 같이 편견과 차별도 만연합니다. 하지만 이건 약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원하는 핵불닭 맛이죠. 원하는 베레더의 모략이 성공한 후의 세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인구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피식자는 10%의 포식자를 적으로 규정, 모두 전자목걸이를 채워서 통제하죠. 이 목걸이는 포식자가 조금이라도 흥분하면 전기 충격을 가합니다. 문제는 기뻐할 때도 구분 없이 전기 충격을 가한다는 것. 이 때문에 포식자는 화낼 수도 좋아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감정을 잃어버린 채 어둠의 세계에 발을 담고 있죠. 줄거리도 불법 놀이공원 와일드타임스를 운영하던 닉이 부장경찰 주디에게 쫓기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설정은 무려 개봉 1년 전까지 유지됐는데요. 분위기가 너무 어두워서 엎어버리고 지금의 내용이 된 겁니다. 그때 수많은 장면이 삭제되죠. 삭제판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건 길들이기 파티.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포식자 부모들은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전자목걸이를 채워줘야 하는데요. 이렇게 목걸이를 채워주는 파티를 길들이기 파티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한 아이의 길들이기 파티. 이 아이는 들뜬 마음으로 아빠에게 생일 선물을 받습니다. 그건 바로 전자목걸이. 이게 뭔지 모르는 아이는 목에 차고 신나하는데요. 즐거운 순간도 잠시, 곧바로 아이에게 전기 충격이 가해지죠. 깜짝 놀란 아이는 울면서 아빠에게 안기고, 아빠는 슬퍼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길들이기 파티란 포식자에게 전기 충격을 가해서 온순하게 길들이는 파티인 셈. 와우! 물론 이 스토리도 심오하고 재밌는데요. 이대로 나왔으면 속편은 꿈도 못 꿨겠네요.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1위 주토피아. 12개의 특성 있는 지역으로 이루어진 도시이죠. 사막지형의 사하라 광장,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툰드라 타운, 습하고 비가 많이 내리는 열대우림 지역, 중앙에 위치한 도심 다운타운, 작은 쥐들이 사는 리틀 로덴티아. 이외에도 영화에서는 소개되지 않은 양들만 사는 도시인 매들랜드, 아웃백 아이슬랜드, 동굴의 도시, 운하 등의 지역이 있는데요. 각 지역은 자연적으로 생겨난 게 아닌 철저하게 계획된 인공도시입니다. 때문에 열대우림 지역에서는 나무에서 인공비를 뿌리고요. 사하라 광장에서는 거대한 기후벽으로 뜨거운 온도를 유지하죠. 바로 맞닿아 있는 툰드라 타운은 거대한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초고도 문명으로 발달한 주토피아. 딱 봤을 땐 완벽한 도시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땐 무서운 도시이죠. 그건 주토피아가 철저히 일부 포유류만을 위한 도시이기 때문. 작품에는 이런 설정이 있습니다. 야생에서 살아가던 동물들이 지능이 발달해서 사회를 구성하게 된 것. 다만 실제처럼 인간만 사회화된 게 아닌 대부분의 포유류가 사회화된 건데요. 지능이 발달하지 않은 종들과는 포식자, 피식자의 철저한 계급을 보여줍니다. 주토피아의 영장류는 물론 새, 파충류, 양서류, 물고기도 보이지 않는 게 그 이유이죠. 이는 식당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종인 포유류를 먹는 것을 포기한 대신 참치 타르트, 물고기 너겟 등의 생선, 귀뚜라미 스낵, 벌레버거 등의 곤충을 먹는데요. 포유류 안에서 포식자, 피식자를 나누기 전에 주토피아 자체가 거대한 포식자들의 도시인 셈이죠. 여기서 제작진이 대단한 점, 주토피아는 나라도 아닌 큰 규모의 도시일 뿐입니다. 이외의 지역에는 다른 종들도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주토피아 플러스, 그리고 속편에서는 세계관이 어떻게 확장될지 궁금해지네요. 주디가 경찰서에서 박대당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특별 대우를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주디의 고향은 버니버로우, 주로 토끼가 거주하는 시골 마을로 약 34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여건 없이 열차로 왔다 갔다 하는 것 보면 한나라임에는 틀림없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주토피아가 민주주의라는 점, 그리고 민주주의에서의 표는 생명이고 인구는 권력입니다. 시장이 90%나 되는 피식자의 표를 얻기 위해 부시장으로 베레더를 세운 게 그 이유 때문이죠. 그런데 버니버로우의 인구는 무려 8,140
143만. 어쩌면 주토피아 인구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데요. 시장 입장에서는 적극 공략해야 하는 표밭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주디 역시 수많은 토끼들의 표를 얻기 위한 마스코트인 거죠. 그래서 수료식도 요란하게 하고 기자들을 불러 대서특필하고 주디를 시장의 특별 권한으로 다운타운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이 경찰복과 자동차, 기타 도구들 모두 주디를 위해 특별 제작됐다는 거 아셨나요? 주디같이 작은 동물이 경찰이 된 건 최초이기 때문에 주디가 들어오기 전에 모두 맞춤 제작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낙하산에 특별 대우까지 받은 주디. 경찰서장 입장에서는 안 입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이 신경 쓰는 핵심 인물이니 다치기라도 하면 큰일. 비교적 안전한 교통단속 업무에 배치한 거죠. 주디가 잘린 이유도 계속 하극상하면서 멋대로 수사해서이지 차별 대우 때문은 아니라는 것. 이와 별개로 주디네도 엄청난 재력가로 추측되는데요. 형제자매가 무려 275마리. 자식이 1명이어도 양육이 힘든데 275명을 무리 없이 키우고 있죠. 거기에 어렸을 적 원수였던 기디언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얘가 만드는 빵들이 다 주디네 농장과 제휴해서 만들었다는 것. 그냥 평범한 토끼인 줄 알았는데 갓생을 살고 있었네요. 전 세계적으로 미친 흥행력을 보여준 주토피아. 10억 달러, 무려 1조 원에 가까운 흥행을 달성했죠. 우리나라에서도 역주행하더니 500만 명 가까이 관객 몰려하고 일본에서도 개봉 3주 만에 1위로 역주행하더니 기어이 그의 4위를. 하지만 이보다 어마어마한 흥행국이 있었으니 바로 중국. 무려 2억 달러를 벌어들이며 아바타를 꺾고 중국 역대 박스오피스 10위를 차지합니다. 미국 선전용 영화다 뭐다 비판 기사가 쏟아져 나왔어도 흥행 열풍을 꺾을 순 없었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여우 품절대란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세계 최초로 상하이 디즈니랜드에 주토피아 존이 생긴다는데 부럽긴 합니다. 다양성을 강조하는 주제의식에 맞게 엄청 다양한 언어로 더빙됐는데요. 불가리아, 이란, 스리랑카, 심지어 쿠르드어까지 더빙되었죠. 특이한 점은 나라마다 개봉명이 다른 건데요. 일부 유럽권에서의 제목은 주트로폴리스. 제목을 바꾼 이유는 덴마크에 주토피아라는 동물원이 있는 데다가 영국 어린이 노래 모음집 제목이 주토피아라 상표권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에버랜드에도 주토피아가 있는데 그대로 개봉한 것도 모자라서 콜라보 이벤트도 했었죠. 여기서 잠깐, 빠방이들은 각 나라 개봉판별로 아나운서 동물이 다른 걸 아셨나요? 미국과 캐나다는 사슴, 호주, 뉴질랜드는 코알라, 일본은 너구리, 중국은 팬더, 그리고 그 외의 국가는 제규어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이 나란히 전세계 흥행 1, 2, 3위에서 할 말은 없다만 다음에는 우리나라도 꼭 넣어주라 디즈니. 그럼 본격적으로 전세계 주토피아 더빙을 탈탈 털어볼까요? 먼저 주디 더빙은 크게 스마트파, 여리여리파, 하이텐션파, 환불원정대파, 조비파로 나뉩니다. 차례차례 살펴볼까요? 먼저 스마트파, 원조 미국 같은 오리지널 더빙 스트인데요. 너무 앳되진 않게 20대 정도로 들리는 똑부러지는 목소리입니다. 먼저 mi국. What is your problem? Does seeing me fail somehow make you feel better about your own sad, miserable life? 이와 비슷한 계열로 베트남. Anh bị làm sao vậy? Chẳng lẽ thấy tôi thua thì anh cảm thấy rất là vui về cuộc đời buồn đầy khổ sở của anh hả? Máš nějaký problém? Chceš mě vidět selhat, aby ses mohl cítit líp, když máš ubohej život? 그리고 난 한국. 가짜 수사를 하는 게 아니야. 자, 봐. 보이지? 이 수달이 사라졌어. 나한테 왜 이래? 내가 실패하는 꼴을 봐야 네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 나아지겠어? 한국은 열정페이 경찰보다는 아나운서 같은 스트네요. 다음은 여리여리파. 오리지널 주디보다는 좀 더 어리게 들리는 목소리인데요. 독일. Was ist Ihr Problem? Macht es Ihr eigenes erbärmliches Leben erträglicher, wenn Sie mich scheitern sehen? 터키. Senin derdin ne? Ben başarısız olunca kendi zavallı acınası hayatın çekilir mi oluyor? 일본. いちいち何なの？ヘマする私を見れば自分の惨めな人生を少しは忘れられる？ 이분 목소리는 왜 이렇게 좋은가요? 개인적으로 취저입니다. 여기까진 괜찮은데요. 여기에 여리여리 펀치를 한 방 더 때리면 스리랑카. මම අසාර්ථක වෙන එකේ නොවගේ දුක පිරුණු අවාසනාවන්ත ජීවිතය ගැන ඔයාලට සතුටු වෙන්න පුළුවන්ද? 오, 당장이라도 울 것 같네요. 여기에 고양이 잃어버린 할머니 텐션을 더하면 이란. به هیچ وجه الکی نیست. اینجا رو ببین. اونو میبینی؟ این سمور گم شده. 다음은 하이텐션파. 주로 성조가 강한 국가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인데요. 같이 성조 강한 베트남은 차분했던 거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你 중국. 咁即係算係點啊？見到我衰係咁會令到你覺得自己冇咁衰啊？夏華狐狸先生。 태국. นายข้องใจอะไรอ่ะ เห็นฉันพลาดทำให้นายรู้สึกดีขึ้นจากชีวิตเศร้าน่าสมเพชของนายอย่างนั้นเหรอ 인도네시아. masalahmu? Melihatku gagal membuatmu merasa lebih baik tentang hidupmu sendiri yang merana dan menyedihkan? 네, 여기서 텐션 조절에 실패하면 환불원정대파가 되는데요. 환불하러 가서 말싸움 잘할 것 같은 더빙입니다. 아랍. ما هي مشكلتك؟ هل فشل يجعلك تشعر بتحسن وينسيك حياتك الحزينة البائسة؟ 프랑스. C'est quoi votre problème? Est-ce que me voir échouer vous rassure quelque part sur votre propre vie triste et misérable? Qual è 이태리. il tuo problema?
Vedermi fallire rende in qualche modo la tua vita meno triste e miserabile? Какво България. ти става? Моят провал да не те кара да се чувстваш по-добре в жалкия ти недостоен живот? 그리고 대망의 도비파 والله من 라크. دبك هذاك يخون توكم اجا شويش به سيلكا اما بزبوا امسك اوي دبي بدو اسموا كلا راتو خالي الروم من بوليس وتوش وحشي وانا بدوام كوب عصي فيديو سنو زوريش ماليه 무슨 일인가요? 당장 양말 줘야 될 것 같네요. 주디는 파이팅 넘치는 전형적인 주인공 캐릭이라 그런지 전 세계적으로 목소리가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닉은 어떨까요? 닉은 크게 스마트파, 하이텐션파, 새벽 2시파, 버터파, 도비파로 나뉩니다. 먼저 스마트파, 미국 오리지널과 가장 비슷한 목소리로 안 좋게 말하면 사기꾼, 좋게 말하면 교수님처럼 들리는 더빙이죠. 먼저 미국. Madam, I have a fake badge. I would never impede your pretend investigation. It does, 100%. 오리지널 특유의 교활한 듯 하면서 친근한 사기꾼 스트의 목소리입니다. あの 일본. さ、警官ごっこしてる俺が君の捜査ごっこを邪魔するわけがない。そうだ、その通りだよ。 역시나 무난무난 좋은 더빙 퀄리티를 보여주네요. 여기에 똑똑함을 한 스푼 더하면 교수님 스트. 이게 Adam, ich habe eine Spielzeugmarke. Ich würde doch nie deine Möchtegern-Ermittlung behindern. Allerdings stimmt 100%ig. 알아. سيدتي لست ضابطا حقا ولا أستطيع تعطيل تمثيلية استقصائك بالفعل 100%. مادمازل، من با یه نشونه قلابی چطور میتونم روند تحقیقات الکی شما رو زدی تو خال؟ 100%. 보저스하네요. 그리고 어둠 한 스푼을 더하면 흑화된 교수님 스트의 체코. Mám falešný odznak. Nikdy bych nebránil vaší hře na vyšetřování. Přesně teď si na to kápla. 여기까지 무난무난하죠. 다음은 하이텐션파 중국. Madam，我 A 貨差人嚟嘅啫，我何德何能阻住你扮大偵探？冇錯啊，你係講中晒。 태국. ฉันพกตราปลอมฉันไม่ขวางการเล่นติ๊กตอกสืบคดีของเธอใช่เลย100% เต็ม 베트남. tôi đang mang phù hiệu giả. Tôi không bao giờ dám cản trở công việc điều tra của cô. Đúng vậy, 100%. 뭔가 얄밉네요. 이와는 정반대로 텐션이 바닥돌은 새벽 2시파 인도nesia. Aku punya rencana palsu. Aku tidak akan menghalangi penyelidikan pura-puramu ini. Memang benar, 100%. 라크. لراستي داو خطای من بو که هاوری خیران پین اساندی کارکی بو انجام دای دزانی تو zor faşili. Bakın rozetim bile sahte. Uyduruk soruşturmanı engellemeye tenezzül etmeyeceğim. Kesinlikle. %100. 여기는 왠지 전래동화 읽어줄 것 같은 느낌이네요. 다음은 버터파. 목소리에 버터 바른 듯이 부드러운 더빙인데요. 버터도 그라데이션이 있습니다. 레벨 1. 살짝 걸쭉한 버터 이태리. Madame, io ho un distintivo falso, non ostacolerei mai la tua indagine fasulla. È così al 100%. 레벨 2. 20대 버터 불가리아. Виж, ушкимската значка ме задължава да не преча на ушкимско разследване. На 100%. 레벨 3. 30대 버터 프랑스. Madame, je n'ai qu'un faux insigne. Je ne voudrais surtout pas gêner votre soi-disant enquête. C'est ça, tu as tout compris. 뭔가 다 젠틀하고 좋은 느낌이네요. 그리고 대망의 한국. 경관님, 이런 가짜 배질 단체가 어찌 당신의 가짜 수사를 방해하겠어요? 두 말하면 잔소리지. 젠틀하고 목소리가 살살 녹는 게 갓재현이 연기한 레전드 더빙이죠. 다만 부작용이 있다면 겁줘도 무섭지 않다는 것. 너 혹시 겁나는 거야? 내가 널 먹을까봐? 오구오구 잡아먹으려고 했죠? 어떤 성우님인지 궁금해서 찾아왔더니 무려 짱구 오수를 연기하셨더라고요. 내 이름은 수험생 오수라고. 이름은 오수지만 아직 사수밖에 안 했어. 공일은 맞나요? 마지막으로 도비파. මේකනේ මට තියෙන්නේ බොරු බැජ් එකක්. මං ඔයාගේ මේ බොරු පරීක්ෂණයට බාධා කරන්නේ නැහැ. ඒක හරි. 100%ම. 와우, 언제나 실망시키지 않는 도비. Anyway, 마지막으로 주디 정말로 좋아 메들리 듣고 가실게요. 정말로 좋아. I love it. 너 쫑이야. 너의 super. Mi j'adore. Mi piace. 이제는 كوريا باردو سيشد بويا كوريا باردو سيشد بويا 디즈니의 영화들이 괜히 성공하는 게 아니죠. 그만큼 모든 작품에 공을 들이는 걸로 유명한데요. 아마 겨울왕국은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랜 시간 제작한 작품일 겁니다. 안데르센 처도르르 유명한 창업자 디즈니가 눈의 여왕을 영화화하려고 살아생전인 1937년부터 각색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원한 기획부터 완성까지 무려 75년이 걸린 셈이죠. 눈의 여왕 줄거리를 잠깐 살펴볼까요? 옛날 옛적에 카이라는 소년과 게르다란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악마가 모든 물체를 추하게 비춰주는 거울을 깨트리는 바람에 그 파편이 카이의 눈과 심장에
감정에 박히고 말았죠. 그때부터 성격이 180도로 변해 차가워진 카이는 마음이 차가운 아이만 데려간다는 눈의 여왕에게 납치당합니다. 게르다는 카이를 찾아서 여행을 떠났는데요. 여러 우여곡절, 아니 엄청난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카이와 눈의 여왕을 발견합니다. 그때 게르다가 카이를 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데요. 이 눈물이 카이의 심장과 눈에 박힌 파편을 녹였고 두 사람은 함께 춤추며 집으로 돌아가는 걸로 마무리. 겨울왕국의 초안도 이 줄거리를 그대로 따랐는데요. 엘사가 눈의 여왕, 안나가 겔다, 크리스토퍼 혹은 한스가 카이 역할이었죠. 네, 엘사가 악역이었습니다. 이게 엘사의 초기 디자인이었던 거 아셨나요? 처음엔 파란 얼굴에 뾰족한 머리카락에 살아있는 족제비로 만든 외투를 입은 마녀 컨셉이었죠. 왠지 이분이 떠오르네요. 그리고 안나와 엘사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었는데요. 올라프도 원래는 마시멜로 같은 디자인의 악역이었다는 거. 물론 이 스토리를 들고 갔다가 망할 것 같다고 대차게 까이고 수많은 수정 끝에 엘사와 안나가 자매라는 설정이 추가됐습니다. 그래도 악역인 건 변함없다가 메리코 테스트 영상을 보고 돈 냄새를 맡은 제작진들이 갑작스럽게 엘사를 선역의 주인공으로 바꿔버린 일화는 유명하죠. 엘사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자매가 진정한 사랑을 보여준다는 결말을 보고 제작진이 이런 스토리는 본 적 없다며 감명받아서 기립박수를 쳤다고 하네요. 하여간 디즈니 돈 냄새 맡는 건 거의 신급이네요. 이처럼 엘사는 태생의 악역 기반이다 보니 기존 디즈니 공주들과는 달리 독특한 캐릭터성을 보여주는데요. 무작정 밝지 않은 어두운 성격을 가진 데다가 디즈니 마녀들의 전유물이었던 마법을 자유자재로 쓰죠. 이게 우리가 엘사에게 치는 모먼트, 그냥 짱 셉니다. 다 갖고 놀죠. 손짓한 물체들은 그대로 다 얼려버리는 건 물론이고 순식간에 얼음으로 성을 만들질 않나. 한번 빡치면 마을 전체를 겨울로 만들어버리죠. 올라프나 마시멜로 같은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건 기본. 거기에 24시간 지워지지 않는 화장술까지. 잘 때도 눈화장이 진한데요. 이건 엘사가 화장 지운 짤로 유명하죠. 어릴 때 모습 그리고 엄마의 모습을 비교해봤을 땐 원래 눈이 화장한 것처럼 생겼나 봅니다. 그냥 사기캐네요. 애니웨이 한 번은 과학동화에서 엘사의 능력치를 분석했는데요. 엘사의 위력은 약 1.08GW로 우주왕복선 6개, 원자력 발전소 하나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엘사는 여왕이 돼서 다시 예전처럼 힘을 감추고 살죠. 엘사의 하루 스케줄을 살펴볼까요? 6시 기상 후 당일 할 일 준비, 7시 원래 안나와 아침 먹었어야 할 시간, 7시 15분 안나 깨우기, 7시 30분 이제서야 안나 아침 식사, 7시 45분 관료들 업무 보고받을 준비, 8시 전날 남은 문서 처리, 9시 30분 교역대상국 대사들 맞이, 10시 무역협상 시작, 12시 교역대상국 대사들과 점심 식사, 13시 30분 무역협상 재개, 15시 도성 시찰, 16시 15분 휴식 시간, 16시 30분 당일 미팅에 관한 문서 처리, 17시 여왕에게 온 요청 및 제안 접수, 18시 15분 주간 업무 점검 2길 대비, 19시 안나 올라프 크리스토프 스벤과 저녁 식사, 20시 서류 업무 마무리, 21시 가족 게임 시간, 22시 쥐침. 와우. 주 7일 16시간의 빡센 스케줄 때문에 엘사가 떠나려 했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평범한 일만 하니 힘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 마지막에 자유가 됐을 때는 정말 신나 보이는데요. 역시 사람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아야 하나 봅니다. 두둥. 전방 100m 안에 엘사가 보인다. 아이를 가진 분이라면 바로 도망가야 합니다. 통장이 텅장이 될 수 있거든요. 겨울왕국이라 쓰고 엘사왕국이라고 읽습니다. 3,500만원 한정판 인형이 나오질 않나. 디즈니랜드를 몇십 년간 지켜온 신데렐라 성이 엘사의 성으로 바뀌기도 했죠. 엘사 열풍은 여기서 그치질 않는데요. 영화 개봉 후 딸의 이름을 엘사로 짓거나 엘사로 개명하는 사례도 폭주했다고 합니다. 원래 엘사라는 이름은 늘 신생아 장명순이 2000이 아래를 밑돌았는데요. 2013년 역사상 처음으로 엘사라는 이름이 미국 신생아 장명순이 88위에 올랐고요. 프랑스에선 70위, 스페인 50위, 스웨덴에선 3위까지 자매품인 엘시, 엘자까지 장명 사례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와, 역시 이래서 양덕은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걸까요? 엘사라는 이름은 엘리자베스의 독일식 이름인데요. 신에게 바쳐진 고귀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생아의 부모들은 독특하면서도 강한 여성의 롤모델로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하네요. 심지어 올라프라는 이름도 거의 없다가 13년 기준 22명이 늘었다고 하죠. 우리나라로 치면 신짱구라고 이름 짓는 거랑 비슷하다고 하네요. 이와 비슷하게 애니메이션 밤비가 흥행 후 딸 이름을 밤비라고 짓는 사람이 급증한 사례도 있는데요. 지금은 할머니가 된 밤비씨 한 명에게 물어보니 학교 다닐 때 놀림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높은 사연. 과연 전 세계의 엘사들은 괜찮을까요? 여기서 궁금증.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 혹시나 해서 마이네임에서 검색해봤는데 엘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9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뭔가 신기하네요.
겨울왕국 애니메이션을 만들라 했더니 진짜 왕국을 건설한 디즈니 픽사의 세계관은 실사보다 정교하기로 유명한데요. 아렌델을 기획하기 위해 노르웨이로 현장 견학을 간 것은 물론 얼음 궁전을 그리려고 케벡의 얼음 호텔도 방문했다고 하죠. 물론 추워서 아무도 자진 않았다고 합니다. 영화 속 눈의 모양이 2000종류나 있는데 이걸 그리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눈 결정체 강의도 들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당연히 가장 공들인 건 엘사. 사람 평균 머리카락 수가 9만 개에서 15만 개인데 엘사의 머리카락은 42만 가닥을 만든 걸로 유명하죠. 엘사의 춤 동작은 현대무용가의 컨설팅을 받았고 노래 부를 때 자연스러운 동작을 그리기 위해 이디나 멘젤이 애니메이터 가득한 방 안에서 노래를 불렀다고 하네요. 안나와 엘사의 자연스러운 자매 연출을 위해 스튜디오 내 자매가 있는 직원들을 모아 다같이 MT까지 다녀왔다는 사실. 여기서 가장 소름 돋는 건 엘사의 성격 설정입니다. 정확히 INFJ로 MBTI까지 설정해놨고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설정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쉽게 말하면 트라우마를 겪고는 스트레스를 받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충격적인 상황 또는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을 겪은 사람에게도 많이 나타나죠. 엘사 역시 어렸을 때 안나를 죽일 뻔한 이유로 큰 충격을 받아 사회와 단절하는데요. 이 역시 심리학자들의 컨설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할 때 입을 가린다든지 타인에 대한 방어로 움츠리는 듯한 모션을 자주 취하죠. 반면에 안나는 손을 비비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관심받고 싶을 때 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진짜 이 정도면 실제 사람 아닌가요? 겨울왕국2가 공개된 지 어느덧 3년차. 도무지 속편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죠. 엘사와 안나 성우가 5편까지 만들어달라고 하고 팬들도 난리인데 태평한 감독님들 1, 2편 합쳐서 완벽한 작품을 만들었고 3편을 만들 획기적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제작이 어렵다고. 그러나 우리 사전에 절대란 없다며 밀당을 제대로 하고 있죠. 하지만 디즈니가 어떤 회사인가요? 몇십 년 만에 나온 데이트작을 그냥 둘 리 없죠. 특히 굿즈 매출이 엄청나서 어떻게 해서든 3편을 만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카3, 토이스토리4가 나온 걸 보면 알 수 있죠. 얼마 전 디즈니 공식 홈페이지에서 겨울왕국 팬들을 환호할 만한 뉴스가 등장했죠. 겨울왕국의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눈의 여왕 실사판인 한스를 제작 중이라고 합니다. 디즈니의 눈의 여왕에 대한 집착 대단하네요. 나니아 연대기 해리포터 뺨칠만한 판타지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엄청 기대 중입니다. 엘사와 안나가 현재까지는 등장 예정엔 없다고 하는데요. 제작 초기 단계인데다가 디즈니 동화를 기반으로 한 TV 시리즈 원스 어폰 어 타임에서 눈의 여왕이 엘사와 안나의 이모로 등장하는 걸 보면 영화의 흥행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세계관을 공유할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겨울왕국 3도 조만간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싶네요. 한동안 SNS를 뜨겁게 했던 엘사 학대 논란. 좀 깊게 생각해보면 너무한 것 같긴 하죠. 물론 놀랐을 만도 하지만요. 안나가 다쳤을 때 처음 한 말이 무슨 짓을 한 거야, 통제불능이잖아 이고요. 굳이 예언을 직접 보여주며 엘사의 공포만 더욱 키웠죠. 그리고 장갑을 씌우면서 숨겨라, 느끼지 말아라, 사람들이 알지 않게 해라 고 말하며 무려 13년간 방에 가뒀습니다. 안나와는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이유조차 알려주지 않았죠. 이렇게 나열해보면 빌런 그 자체인 부모님. 그래도 이 편에서는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는데요. 엘사 마법의 근원을 찾아 떠나다가 돌아가셨다. 사실 이것만으로는 엘사의 트라우마만 더욱 키울 뿐 지금까지의 행동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 데에는 어느 정도 이유가 있었으니 이건 몇 개의 삭제 장면에서 유추할 수 있죠. 첫 번째 삭제 장면, 안나와 엘사가 아렌델 성 속 비밀의 방에 들어간 장면인데요. 이곳은 이두나가 엘사를 위해 마법을 연구했던 장소. 여기서 엘사에 대한 연구서를 발견합니다. 엘사가 가진 엄청난 마력의 위험성, 그로 인한 파멸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죠. 엘사가 끼고 있던 장갑이 마력을 숨길 수 있다는 연구도 보입니다. 그냥 무작정 가리려고 했다기보다 연구를 통해 엘사의 통제력을 길러준 거죠. 두 번째 삭제 장면, 엘사가 아토알란을 다녀온 후 안나에게 부모님의 기억을 보여줍니다. 부모님은 엘사를 이해해줄 사람은 안나뿐. 안나도 다 컸으니 돌아가면 진실을 알려주자고 얘기하죠. 결국 안나에게 엘사의 정체를 알려주지 않은 건 안나를 못 믿어서라기보다는 안나를 지키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엘사의 마법을 철저히 숨긴 것도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는 중세시대, 마녀 사냥은 늘 있는 일이었죠. 실제로 공주가 마녀로 몰려 쫓겨난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중 아렌델 왕국은 대대로 마력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선왕 루나드는 노덜드라족이 마법을 사용한다며 댐으로 마력을 약화시키고 그 종족을 몰살하려 했으니까요. 엘사가 처음 마법을 보였을 때 사람들이 마녀라며 손가락질한 장면만 봐도 알 수 있죠. 만약 엘사가 마법 쓴다는 걸 많은 사람이 알았다면 어떻게 될지 몰랐단 겁니다. 물론 부모님의 대처가 바르다고 볼 수만은 없지만요. 삭제 장면이 그대로 나왔다면 더 이해가 쉬웠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충격적인 겨울왕국2의 반전. 영웅으로 불렸던 엘사의 할아버지 루나드 국왕 루돌드라족에게 댐을 선물했지만 암살당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알고 보니 그 댐은 속임수, 루돌드라족의 마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설치한 거였고요. 안 보는 사이에 족장을 암살까지 했죠. 게다가 댐은 정령들을 화나게 해 아렌델까지 위협을 준 만악의 근원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 스토리, 실화를 기반으로 했다는 사실 아셨나요? 먼저 루돌드라족은 스칸디나비아 북부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인 사미족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크리스토프가 사미족의 특성을 본따 만든 캐릭터인데요. 얼음을 잘라서 판매하고 순록을 목축하는 게 주된 사업이죠. 여기서 동심파괴 TMI가 있다면 크리스토프가 입은 이 옷 슬벤 친구의 가족일 수도 있다는 점. 와우! 사미족은 소수민족으로 아주 오랜 시간 북유럽 국가들에게 탄압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루나드 국왕 포함 아렌델 사람들이 마법을 무서워하고 노덜드라족을 말살하려 하는 것도 현실 고증 제대로인 게요. 실제로 1600년대부터 사미족이 마술에 능하며 주술로 사람들을 위협한다는 소문이 있었죠. 이 때문에 사미족은 끊임없는 마녀사냥, 침략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사건은 알타댐 건설 사건. 1970년대에 계곡에 댐을 건설하려던 노르웨이와 사미족의 분쟁인데요. 문제는 이 댐을 건설하면 사미족의 마을이 수몰되고 목축 사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었죠. 하지만 노르웨이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국제적인 비난을 받습니다. 겨울왕국2는 이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는 게 학교의 점심이죠. 이거 못세요? 뭐 댐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다지만 너무 똑같이 생겼죠. 겨울왕국2를 본 사미족들은 열광했는데요. 제작 단계부터 사미족 단체들을 참여시켰고요. 사미어로 더빙한 것은 물론 실제로 이루지 못했던 댐 파괴를 영화 속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청산하지 않는 이상 미래는 없다. 주제의식도 명작답네요. 겨울왕국의 마스코트 올라프. 원래는 삭제될 뻔했다는 거 아셨나요? 제작 과정 중에 올라프가 나올 때마다 감독 제니퍼리가 공동감독 크리스벅에게 저 눈사람 좀 죽여버려요 라고 말했다고 하죠. 워낙 뻔한 특징의 캐릭터인데다가 너무 유치해서 몇 번이나 삭제 위기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올라프가 끝까지 삭제되지 않은 이유 다 있습니다. 단순히 영화의 감초 역할이 아니기 때문이죠. 올라프는 엘사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성장을 대변하는 캐릭터입니다. 과거의 엘사, 물론 여러 상황이 있었지만 상처받은 건 사실이죠. 엘사의 삶은 통제 그 자체였습니다. 안나,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늘 숨겨왔고요. 웬만하면 악몽조차 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악몽을 꿨을 때 모두 얼려버릴까봐 걱정돼서요. 소설에서는 13년간 방 안에서 별다른 일을 안 해도 심심해하지 않았다고 묘사됐죠. 그런 엘사에게 힘이 된 건 올라프. 안나와 올라프를 만든 추억을 생각하며 외로움을 버텨냈습니다. 이건 외전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크리스마스 때마다 안나는 올라프 그림, 올라프 인형, 올라프 크리스마스 카드 등 올라프 컬렉션을 선물해줬다는, 그걸 하나도 버리지 않고 간직했는데요. 올라프는 엘사의 따뜻한 마음 그 자체인 거죠. 성에서 도망쳤을 때 처음으로 행복해하던 엘사, 가장 먼저 만든 게 올라프인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반면에 엘사의 어두운 마음을 대변하는 건 마시멜로우. 엘사가 안나를 밀어내려 했을 때 창조됐는데요. 엘사의 방어 기제로 엄청난 공격성을 보여줬죠. 나중엔 올라프로 인해 온순해지고 뜨개질 클럽도 가입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작품에 활력을 불어넣는 올라프, 삭제했음 어쩔 뻔했어. 겨울왕국2를 보면서 드는 특이점. 1편은 한스라는 확실한 빌런이 존재하고 갈등 요소가 확실했는데요. 2편은 자신의 존재를 찾기 위해 모르는 곳으로 뛰어든다? 진실을 찾는 건 좋은데 너무 급전개되는 느낌이죠. 내용은 좋지만 급전개라는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급전개, 관점을 바꿔보면 확 이해가 되는데요. 1편이 인간 안나 중심이 되는 동화의 성격이 강했다면 2편은 엘사가 중심이 되는 신화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죠. 먼저 모험의 시작, 많은 신화가 그렇듯 하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하자 극심한 시련에 빠지죠. 엘사 앞에는 사원소가 나침반의 형상처럼 펼쳐지는데요. 운명처럼 그 방향을 향해 갑니다. 이건 노르웨이 신화에 등장하는 베그비시를 계시받은 자의 나침반을 의미하죠. 5가지 시련 그리고 부활. 엘사는 신들의 시련을 겪듯 단계별로 시련을 겪습니다. 첫 번째는 바람, 두 번째는 불, 세 번째는 물, 네 번째는 흙, 마지막엔 끝없는 어둠. 가장 어두운 순간을 대면하고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이 모든 시련을 겪고 는 부활하는 건 역시 대표적인 신화의 특징입니다. 셋, 제5원소. 엘사가 겪은 시련인 바람, 불, 물, 흙, 이 4가지는 지상을 구성하는 4가지의 원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엘사는 이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제5원소, 지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존재임을 의미하는데요. 단순히 얼음만 조종할 줄 알던 엘사가 신적인 존재로 각성한 거죠. 제5원소는 늑배송의 제5원소, 아바타 아앙의 전설 등 수많은 판타지에 등장하는 요소이죠. 5원소의 경우 창조주와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이처럼 신화의 성격이 강한 겨울왕국2, 급전개라고 느껴졌지만 사실 신화의 전개를 철저히 따르고 있던 거죠. 분명 3편도 나올 텐데요. 스케일이 얼마나 커질지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이처럼 신화의 포맷을 차용한 겨울왕국2 영화 곳곳에 북유럽 신화 요소가 넘쳐나는데요. 흥미로운 신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브루니. 강력한 불의 정령이라더니 웬 도롱뇽? 라푼젤의 카멜레온과도 비슷한 이 녀석. 귀엽긴 한데 너무 뜬금없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브루니의 모델은 살라멘더. 유럽 신화에서는 불의 정령으로 유명하죠. 그 기원도 흥미로운데요. 알은 장작에서 노는 걸 좋아하는 도롱뇽. 장작에 불을 붙일 때 도롱뇽의 불이부터 뛰쳐나온 걸 불의 정령으로 착각한 게 그 기원입니다. 둘, 노크. 북유럽 신화에 자주 등장하는 악명 높은 물의 정령입니다. 고대 유럽에서는 바다를 죽음의 상징으로 생각했는데요. 노크는 그 두려움이 형상화된 청령. 아름다운 노래로 사람들을 바다로 끌어들이고 발로 밟아 익사시킨다고 알려져 있죠. 이때 순수한 사람은 노크 위로 올라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셋, 게일. 바람의 정령인 게일은 바람의 신 제피루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제피루스는 신들 중 가장 상냥한 봄의 전령사인데요. 본편에서는 삭제됐지만 봄의 전령사인 게일과 이두나와의 케미가 팡팡 터지죠. 재밌는 점은 이두나 역시 노르웨이 신화 속 봄의 여신인 이두나에서 유래했다는. 넷, 바위거인. 이 거인들은 노르웨이 신화 속 거인 괴물 요툰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요툰은 신 그리고 인간의 적으로 많이 등장하며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겨울왕국 속 거인들과도 비슷한 느낌이죠. 이렇게 모아보니 흥미롭네요. 네, 그렇습니다. 디즈니가 괜히 디즈니가 아니죠. 한 번에 만드는 법 없는 밥상먹기 전문 디즈니. 스토리도 최소 5번은 뒤집어줘야 디즈니라고 할 수 있죠. 모아나 스토리도 최소 9개의 버전이 있었다는 거 아셨나요? 원래는 폴리네시아 문화권의 전설적인 영웅인 마우이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초기 컨셉은 흑인 히어로인 블랙팬서, 중국의 히어로인 샹치 같은 폴리네시아 히어로인 마우이의 영웅담을 담은 슈퍼히어로물이었죠. 그래서 마우이도 초창기엔 10대에서 20대 사이의 꽃미남 형상이었는데요. 제작진이 자료 조사차 폴리네시아 지방을 탐방하면서 이야기는 확 뒤집힙니다. 감독은 폴리네시아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한 가지 의문을 품는데요. 그들의 선조가 무려 기원전 3500년 전에 웨스턴 폴리네시아를 정복했지만 동부 및 중부로 가기까지 거의 2000년이 더 걸린 부분입니다. 그 시간 동안 항해가 멈춘 것에 대한 의문이 생겼고 그 사이에 저주를 받아 섬이 고립되었다는 초안을 완성하게 된 거죠. 이 버전에서의 모아나는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10대 소녀였고 2000년 전으로 타임워프해서 시간을 여행하는 스토리였는데요. 이 스토리였으면은 모아누 자사가 될 뻔했네요. 하지만 식상하고 장황하다는 내부 피드백이 많아 모아나는 추장의 딸로 변경, 슈퍼히어로 마우이의 연인 역할을 맡게 되죠. 그랬던 것이 최종적으로는 모아나가 주인공 자리를 꿰차면서 마우이는 조연 캐릭터로 전락합니다. 당시 틀에 박힌 공주 이미지로 여자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고 욕시게 먹던 디즈니에 새로운 공주가 필요했는데 모아나가 딱이었던 거죠. 공식 포스터도 처음엔 마우이가 앞에 있다가 최종에선 뒤쪽으로 밀려나게 되는 슬픈 사연. 더 슬픈 건 캐릭터 디자인도 대폭 너프 당하는데 이게 마우이의 초기 디자인입니다. 마우이 신화 속 이미지와 너무 다르다는 학자의 지적으로 지금의 디자인으로 재탄생하긴 했지만요. 이렇게 완성된 최종 스토리라인은 모아나에게 9명의 오빠가 있었다는 컨셉. 이 9명의 오빠가 섬을 구하기 위해 마우이를 찾아 떠났는데 결국엔 돌아오지 못하고 막내인 모아나가 이들을 구하러 떠났다가 세상을 구해내는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너무 성대결적 구도로 논란이 예상되어 진정한 자신을 찾는 주제인 지금의 스토리로 변경된 거죠. 와? 진짜 밥상 많이 뒤집었네요. 근데 다 재밌을 것 같은 건 함정. 스토리 변경 과정에서 비중이 완전히 줄어든 캐릭터도 있는데요. 바로 푸아. 원래는 푸아와 함께 떠나는 컨셉이었는데 모아나가 마음 잘 통하는 푸아와 너무 편안히 여행할 것 같다 해서 좀 더 극적인 연출을 위해 멍청한 헤이헤이로 대체했다고 합니다. 소름. 디즈니는 당장 푸아를 돌려내라. 마우이는 폴리네시아 문화권에서는 엄청난 슈퍼스타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헤라클레스급의 인지도, 엄지 2개만으로 하늘을 들어올리고 지하세계에서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제공하고 심지어 태양의 속도까지 늦춰버리는 먼치킨 슈퍼히어로. 이렇게 유명한 신화 속 주인공이다 보니 처음 마우이가 공개됐을 때 폴리네시아 쪽에서는 난리가 났는데요. 이런 엄청난 신화 속 주인공을 백인이 세운 회사의 조연 캐릭터로 소모시킨다는데 엄청난 비판이 일어났죠. 거기에 출시 마케팅으로 마우이 문신 모양 옷을 판매해서 인종차별 논란으로 판매를 중지, 심지어 불매운동까지 일어났습니다. 이 사단의 결정타는 바로 마우이의 디자인. 다른 애니의 남자 주인공처럼 멋진 디자인이 나오길 바랐는데 뚱뚱하고 못생긴 외모에 다들 실망한 건데요. 정말 이대로 나왔으면 난리 났을 뻔했네요.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마우이가 못생긴 얼굴에 불만을 갖고 아름다운 아내와 얼굴을 바꾸자고 했다가 거절당한 전설 속 일화가 있죠. 그리고 살이 많아 보여도 잘 보면 근육덩어리입니다. 폴리네시아인은 전 인류 통틀어서 체격이 가장 두껍고 힘이 센 인종 중 하나로 유명한데요. 이게 모아나의 계력의 근원에
때문일까요? 폴리네시아인 특성상 근육량이 정말 많지만 지방이 두꺼워서 근육이 잘 안 드러나서 젊은 남자들 사이에서 지방 흡입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마우이 성우인 드웨인 존슨도 근육이 잘 안 드러나서 가슴 부위 지방 흡입을 몇 번이나 받았다고 하죠. 애니웨이, 워낙 유명한 전설 속 인물을 다루다 보니 논란이 없을 수가 없는데요. 디즈니 작품 최초로 타이티어, 마오리어, 하와이어 더빙판이 나왔고 여러모로 신경 쓴 티가 나는 의미 있는 작품입니다. 폴리네시아 국가들의 불매운동에 디즈니가 섭섭했을 만도 한 게 모아나를 만들려고 엄청나게 공을 들였기 때문이죠. 남태평양 지방 전문가들을 모아 오세아닉 스토리 트러스트를 구성했는데 멤버가 무려 인류학자, 교육자, 언어학자, 문신학자, 안무가, 항해자, 문화자문가입니다. 폴리네시아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수만 마일의 연구를 기록했는데요. 완벽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머리카락 처돌이 디즈니답게 모아나 머리에도 엄청난 공을 들였는데요. 머리카락을 만들기 위해 킥실버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든 건 물론이고 모델들을 불러 스튜디오 안에서 몇백 번이나 물에 머리를 담그게 했다고 합니다. 네, 자연스러운 머리 연출을 위해서요. 다들 모아나가 2000년 전 이야기인 건 알고 계시죠? 이런 디테일도 그냥 넘어갈 디즈니가 아니죠. 천문학자들의 고증을 통해 2000년 전 태평양 밤하늘이 어떻게 생겼을지를 연구해서 이 장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2000년 전 태평양 밤하늘을 보고 계십니다. 모아나가 입고 있는 옷들도 고증을 통해 몇백 개의 디자인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옷들 역시 2000년 전에도 구할 수 있는 재료로만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모아나의 신스틸러 타마토아, 보물을 좋아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타마토아는 코코넛 크랩으로 폴리네시아에서 많이 보이는 종인데요. 반짝이는 물건을 좋아해서 보이면 훔쳐가는 버릇이 있어서 로버크랩, 즉 도둑개라고 불립니다. 와? 디즈니 영화가 괜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흥행을 하는 게 아니죠. 장면 하나하나 분석해서 글 쓰면 논문 하나 나오겠네요. 늘 바다를 동경하던 모아나, 어느 날 제대로 마음을 먹고 포화와 배를 타고 항해를 하려다가 급류에 휩쓸려 죽을 뻔합니다. 사실 모아나는 이때부터 병상에 눕게 되고 모험하던 모든 장면은 모아나의 상상이었다는 썰, 정말 사실일까요? 물론 당연히 말도 안 됩니다. 모아나 역시 피해갈 수 없었던 만물 상상썰. 이것보다는 좀 더 심오한 분석이 있는데요. 모아나의 모든 이야기는 실화 기반이라는 것. 테피티는 자연 그 자체로 인간들에게 비옥한 영토와 자연을 줬지만 창조의 힘을 뺏으려는 인간의 과욕의 분노에 저주를 내리죠. 자연을 갈수록 더 많이 파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네요. 남태평양 쪽은 화산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걸로 유명합니다. 불과 땅의 악마인 테카는 이 화산활동을 의미하고 자연의 분노인 화산활동으로 인해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죠. 실제로도 화산활동이 크게 일어난 후 잠잠해지면 그 영토는 비옥해지고 사람들이 이주할 수 있는 환경으로 재생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카와 테피티가 한 몸인 것은 창조도 하지만 파괴도 하는 자연의 양면성을 의미하는데요. 모아나의 신도 모노노케이미의 사슴신처럼 양면적이면서도 늘 중립성을 유지합니다. 바다가 계속 테피티의 심장을 모아나에게 갖다준 장면도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럴 거면 직접 갖다주지 왜 하필 모아나에게 갖다주는 거임?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죠. 물론 그렇게 하면 영화 진행이 안 되는 이유도 있지만 자연은 중립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도와준 적도 많지만 모아나의 목숨을 앗아갈 뻔한 적도 몇 번 있죠. 이렇게 해석해보니 참 심오하면서도 경각심이 드네요. 폴리네시아인은 세계적인 대항해 민족으로 유명합니다. 기원전 몇천 년 전부터 별과 조류만을 사용해서 세계를 탐험했죠. 이런 폴리네시아인의 선조가 알고 보면 대만 사람인 거 아셨나요? 모아나 속 마오이 전설의 배경인 기원전 3000년 정도쯤에 먼저 오스트로네시아인이 대만으로 건너왔고 이후 주민들 중 일부가 태평양성 곳곳으로 카누를 타고 이주하여 동남아시아에 정착, 현재의 폴라네시아까지 이르게 된 거죠. 이 학설은 거의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데요. 대만에는 오스트로네시아족에 속하는 모든 어군이 존재하는 게 그 증거입니다. 결국 마오이와 모아나의 조상들은 대만 계열의 선조인 셈이고 후 2000년이 지난 모아나 시대의 사람들은 이 자손들인 거죠. 앞에서 기원전 3000년 전에 폴리네시아계의 각 섬을 점령한 후 약 2000년간 항해가 없었다고 얘기했었는데 모아나에서도 선조가 대항해 민족이었지만 그 후손은 2000년간 섬에 갇혀 지낸 걸 보면 역사적 고증이 확실한 거죠. 모아나의 파트너가 푸아, 헤이에이, 돼지와 닭인 이유도 폴리네시아인의 역사에 근거하는데요. 조류에 침몰돼도 닭과 돼지는 부력으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아서라고 합니다. 항해 전통에서 돼지와 수탉은 익사를 막기 위한 행운의 상징으로 몸에다가 문신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모아나로 역사 공부 제대로 했습니다. 뿌드스. 밥상 뒤집기의 달인 디즈니. 라푼젤의 첫 제작 논의가 나온 건 무려 1937년, 개봉을 2010년에 했으니 무려 70년 만에 빛을 본 거네요. 영화화되지 못했던 이유는 백설공주,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주인공이 공주도 아닌데다가 거의 탑에만 갇혀있어 흥행이 미지수라는 의견 때문입니다. 잠깐, 공주가 아니라고? 네, 원작의 라푼젤은 가난한 소장농의 딸입니다. 오히려 왕자는 플린이었죠. 원작의 내용을 잠깐 살펴볼까요?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
하루는 임신한 아내가 양상추를 먹고 싶어 했는데요. 돈이 없어 구할 길이 없던 남편은 옆집 마녀의 텃밭에서 양상추를 훔치고 맙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마녀에게 들키죠. 마녀는 용서해주는 대신 딸이 태어나면 데려가기로 하고 이 부부는 결국 딸을 뺏기고 맙니다. 태어나자마자 입구도 계단도 없는 높은 탑에 갇힌 라푼젤은 바깥 세상과는 단절된 채로 살아가는데요. 머리카락을 한 번도 자르지 않아 길고 아름다운 장발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탑 아래를 지나치던 왕자와 사랑에 빠지고 긴 머리를 잡고 탑 안을 왔다 갔다 하며 비밀 연애를 하죠. 그때 결혼도 안 하고 쌍둥이를 임신한 건 텀. 와우! 이 사실을 알게 된 마녀는 라푼젤의 머리를 잘라서 쫓아내는데요. 잘라낸 라푼젤의 머리로 왕자를 유인한 뒤 높은 곳에서 떨어뜨립니다. 이때 왕자는 가시덩굴에 떨어져 눈을 멀게 됐지만 얼마 안 가 라푼젤과 재회하고 그녀의 눈물이 왕자를 치료해주죠. 그리고 마녀는 천벌을 받는 걸로 마무리.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라푼젤의 원작 스토리입니다. 그림 형제의 독일 동화로 제목인 라푼젤도 양상추의 독일어이죠. 당시 픽사 드림웍스에 밀려 개봉하는 영화들은 조옥적 흥행 참패. 흥행에 목말랐던 디즈니는 아껴놨던 카드 라푼젤을 꺼낸 겁니다. 다만 3D 제작이다 보니 제작비 영 6천만 달러, 제작기간 6년에 투자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요. 흥행을 위해 컨셉을 전반적으로 손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양상추를 마법의 꽃으로 바꿔서 마법 이야기를 추가하고 라푼젤은 공주로 신분 상승시키고 왕자는 도적으로 하향 패치해버린 겁니다. 제작 도중 공주와 개구리의 흥행 참패로 타이틀도 라푼젤 이름을 빼고 탱글드라는 제목으로 변경. 예고편도 거의 플린이 주인공인 것처럼 마케팅했죠. 결과는 다행히도 대성공. 역시 관객들은 명작을 알아보나 봅니다. 엘사가 세냐 라푼젤이 세냐 해외 SNS에서 한동안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와? 엘사가 짱 센 건 당연히 알겠는데 라푼젤을 노래 부르고 치료해주는 능력밖에 없지 않나? 과연 그럴까요? 라푼젤의 머리카락은 설정상 21m입니다. 무려 18년 동안 기른 머리카락인데요. 사람 평균 머리카락 수가 10만 개인 점을 고려했을 때 14kg에 육박하는 중량이죠. 2리터짜리 물병 7개를 머리에 지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머리 가지고 공격도 하고 날아다니고 장난 아니죠. 그리고 라푼젤이 들고 다니는 이 프라이팬 가벼워 보이지만 무쇠로 만들어서 무려 3.6kg나 한다고 합니다. 네, 그냥 센 걸로. 디즈니에서 밝히길 라푼젤 IQ도 최소 150이라고 했고 마법의 힘으로 치유의 능력도 있으니 먼치킨인 건 확실합니다. 뭐 여기까지 인정하겠는데 그래도 엘사보다 세다고? 물론 겨울왕국에 카메오로 출연하긴 했지만 같은 세계관이 아니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요. 이런 썰이 떠돌아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꽃의 힘. 이 꽃의 공식 명칭은 썬드랍으로 단순한 마법의 꽃이 아닌 전 우주적인 힘을 가진 개체라고 하는데요. 치유, 노화 방지뿐만 아니라 방어, 부활, 마법 무효화 등 긍정적인 능력들은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죠. 라푼젤 후속 TV 시리즈에서 밝히길 썬드랍은 수천 개의 우주에 간섭이 가능하고요. 이 능력을 가진 라푼젤은 마음만 먹이면 불사의 능력을 가진 우주적 존재에 가깝다고 합니다. 와우! TV 시리즈 제작 후 겨울왕국2처럼 갑자기 세계관이 커진 느낌인데요. 라푼젤 사기캐 맞는 것 같습니다. 라푼젤의 찐빌런 유진! 마지막에 머리 자를 때는 진짜 맴짓이죠. 아니 아무리 급해도 이쁘게 좀 자르지 이 예쁜 머리를 더벅머리를 만들어 놓냐고. 애니웨이 이런 논란 아닌 논란에도 불구하고 디즈니 공주 영화 남주 중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초기 디자인은 이런 이미지의 원작처럼 왕자였는데요. 최고로 잘생기고 인기 있는 캐릭터를 만들고 싶었던 애니메이터는 여직원들을 모아 한맨 미팅을 열었습니다. 쟁쟁한 경쟁을 뚫고 1위를 차지한 베컴. 여기에 디즈니 인기 남자 캐릭터인 알라딘의 캐릭터성을 더해 지금의 유진으로 재탄생했죠. 대신 도적으로 강등된 건 안습. 하지만 왕자 컨셉 못 읽는 디즈니. 알고 보니 유진도 찐 왕자였다는 사실 아셨나요? 여기엔 라푼젤의 능력에 비롯된 슬픈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먼 옛날 우주에서 썬드랍이 떨어진 그때 다른 한쪽엔 반대의 힘을 가진 문스톤이 떨어집니다. 썬드랍이 빛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문스톤은 어둠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변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어마무시한 물체이죠. 유진의 아버지는 문스톤으로부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어둠의 왕국을 건설합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문스톤으로 인해 너무 많은 피해가 생겨나고 나라는 갈수록 피폐해집니다. 참다 못한 유진의 아버지는 문스톤을 파괴하려 하는데요. 파괴되긴커녕 안에 포함 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고 자신도 팔 한쪽을 잃게 됩니다. 이에 충격받은 아버지는 유진을 보호하기 위해 먼나라 고아원에 맡기고 까마귀를 통해 아들의 소식을 확인해왔다는 슬픈 사연. TV 시리즈에서 밝혀진 출생의 비밀인데요. 결국 빛의 공주가 어둠의 왕자를 만난 셈이네요. 충격.
역대급 카리스마 악역 고델. SNS상에서 고델 재평가설이 솔솔 올라오고 있는데요. 주인이 없는 치유의 꽃을 몇백 년 동안 독식하긴 했지만 도둑질 당한 거나 마찬가지이죠. 게다가 라푼젤 엄마가 다려먹어서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사실상 피해자가 아니냐. 그리고 생각보다 라푼젤을 잘 키웠다는 사실. 탑안에만 갇혀 지냈는데 애가 그늘이라고는 없이 활발하고 요리, 기타, 피아노, 체스, 노래, 독서, 춤까지 못하는 게 없죠. 웬만한 왕립교사 그 이상의 수준입니다. 게다가 코로나로부터 지키기 위해 자가격리한 게 아니냐는 썰까지. 뭐? 다른 악역에 비해 조금 낫다는 거지? 그 어떤 걸로도 고델의 범죄를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라푼젤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사랑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선 자기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잘 양육한 거죠. 이처럼 나르시시즘이 아주 넘쳐납니다. 옷을 자세히 보면 르네상스 시대의 옷인데 작중 배경이 1700년대 후반 정도인 걸 감안했을 때 최소 400살은 넘는 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몇백 년 동안 거울을 봐도 질리지 않다니 대단스. 나르시시즘 얘기가 나오면 자매품처럼 딸려오는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이란 상대방의 자주성을 교묘히 무너뜨리는 언행의 일부적 총체인데요. 패트릭 해밀턴이 연출한 1938년 연극 가스라이트에서 유래했습니다. 남편 잭이 아내 벨라를 억압하는 내용이 주된 스토리이죠. 고델은 가스라이팅의 대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법은 테마곡에서 제대로 나타나는데요. 너를 위한 일이라는 명분으로 세뇌시키면서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요. 험한 세상에서 믿을 사람은 엄마뿐이라며 라푼젤의 의존성을 높이죠. 라푼젤은 자꾸 촛불을 켜려 하고 고델은 불을 끄는 장면에서 제대로 된 시야를 가리려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배경도 마찬가지인데요. 고델의 침실엔 문이 있는데 라푼젤의 침실엔 커튼만 있죠. 이는 고델이 수시로 라푼젤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녀라고는 하는데 아무 능력도 없어서 의아했는데 이런 능력이 있었네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TV 시리즈로 세계관도 엄청나게 확장해놨고 출생의 비밀 등 앞으로 풀썰도 엄청 많은데요. 라푼젤이 나온지 어언 10년이 훌쩍 지나가는 지금 궁금해지는 속편 소식. 기다리는 디즈니 덕들이 반길 만한 반쪽짜리 희소식이 전달됐는데요. 왜 반쪽짜리 희소식이냐? 라푼젤 실사영화 제작 착수. 와? 아니 겨울왕국처럼 그냥 2편을 만들어달라고요. 아예 속편이 없는 것보단 물론 낫긴 하지만 아쉽긴 합니다. 우리가 항상 디즈니 실사를 걱정하는 이유는 캐스팅 싱크로율 때문. 특히 인어공주 캐스팅은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하죠. 라푼젤도 같은 배를 타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많았던 이유가 인어공주와 마찬가지로 흑인 라푼젤, 인도 라푼젤 등 다양한 인종 버전이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미 흑인으로 캐스팅된 적이 있다는 사실. 디즈니그룹 산하방송사 ABC에서 방영한 원스 어폰 어 타임에서 다른 공주들은 싱크로율이 높지만 라푼젤만 흑인으로 등장했죠. 정식 실사 작품에선 애니 라푼젤 이미지와 비슷한 배우가 맡으면 좋겠습니다. 모아나, 주토피아, 겨울왕국 영상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밥상 뒤집기의 장인 뒤집니, 아니 디즈니. 그 버릇은 90년대 초반에도 여전했습니다. 알라딘 역시 개봉 19개월 전에 작품이 뒤집어졌는데요. 제작진들은 이날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원래 알라딘에게 엄마가 있는 설정이었는데 날라갔고요. 램프의 지니 외에 반지의 지니도 존재하는데 사라졌고요. 알라딘도 성격 평범한 일반인이었는데 도둑으로 바꿨고요. 자스민 디자인이 너무 예쁘게 나와서 톰 크루즈를 모델로 한 미남 캐릭터로 재탄생시켰다고 하죠. 다들 아시다시피 알라딘은 아라비안 나이트의 알라딘과 유슬램프를 원작으로 하는 작품입니다. 수많은 변경을 거쳐 원작과는 꽤나 상이한 이야기가 됐는데요. 이 설정은 2년 전 개봉한 알라딘 실사판까지 이어지게 되죠. 원작의 줄거리는 어떤지 잠시 살펴볼까요? 엄마와 단둘이 힘들지만 착실하게 사는 청년 알라딘. 길 가던 수상한 남자가 금은보화를 줄 테니 동굴 속에 있는 램프를 가져와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램프만 먹튀하려는 이 남자. 알라딘은 자기 먼저 올려보내주지 않으면 램프도 안 주겠다고 하는데요. 신랑의 끝에 결국 동굴에 갇히게 됩니다. 동굴에 갇혀 자포자기한 알라딘은 이 남자가 떨어뜨린 반지를 끼는데요. 이게 웬걸? 반지의 지니가 나왔죠. 반지의 지니는 순간이동을 시켜줄 수 있는 요정으로 알라딘을 순식간에 집으로 옮겨줍니다. 집에서 램프를 문지르자 이번엔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오는데요. 램프의 지니는 원하는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요정. 순식간에 부자가 된 알라딘은 아름다운 공주 자스민을 만나 결혼까지 꼴이납니다. 하지만 사악한 마법사의 계략으로 램프와 자스민 모두 뺏기고 반지의 지니와 함께 마법사를 습격. 자스민과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로 마무리. 이야기를 보니까 반지의 지니가 확실히 램프의 지니 하이호환 버전이네요. 왜 삭제하고 마법 양탄자로 변경했는지 알겠. 인기난 로빈후드 같은 생계형 도적 컨셉을 위해 엄마도 삭제하고 후원도 너무 많으면 스릴 없을까봐 3개로 줄인 거죠. 뭐 결과적으로는 대성공인 것 같네요.
이처럼 알라딘은 너무나 유명한 원작 알라딘과 요술램프에서 유래됐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즉 천일야화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천일야화란 페르시아 시대의 설화를 골자로 8세기 이후 이슬람 세계 각지 설화들이 융합되어 16세기경에 완성된 작품입니다. 죽을 위기에 처한 처녀 세헤라자데가 왕에게 1001일 밤에 걸쳐 재밌는 설화들을 이야기해줘서 결국 왕을 변화시켰다는 스토리인데요. 천일야화의 천일은 천일이 아니라 천일이었다는 사실. 여기서 반전, 빠방이들은 알라딘이 중국인이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실제로 알라딘은 옛날 옛적 중국의 어느 마을에 알라딘이라는 소년이 살았습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데요. 중국인인데 이름이 알라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야기 속의 중국은 아랍에서 생각한 중국을 그린 거라 그런지 각 나라의 표기법이나 전통을 자세히 모르니 아랍으로 퉁친 거죠. 아라비안 나이트에는 이슬람 국가 외에 많은 국가가 나오는데 대부분 아랍 이름, 아랍 문화로 표현됩니다.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알라딘을 중국어로 표현하는 서적이 많았는데요. 디즈니 알라딘이 초대박을 친 후 알라딘 이꼴 아랍 사람으로 굳어버렸습니다. 그 이후 알라딘을 다룬 작품들엔 대부분 아랍인으로 표현되죠. 서양인이 동양 설화를 변형시켰다고? 하지만 크게 억울할 건 없는 게 원래 아랍 버전의 천일야화엔 알라딘이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원하는 19금에 너무 하드코어해서 아랍 문화권에서도 하층 문학 정도로 치부하고 무시했던 작품이죠. 이런 천일야화가 본격적으로 유명해진 게 유럽 정발판 덕분인데요. 내용을 대폭 순화시키고 오리지널 스토리들을 추가했는데 이게 유럽에서 초대박을 치게 됩니다. 시리즈가 대박이 나고 소재 고갈을 고민하던 작가가 시리아인의 말을 듣고 급조한 이야기가 알라딘, 알리바바, 40인의 도둑, 신밧드이죠. 알라딘 자체가 유럽판 천일야화 속 오리지널 스토리인 겁니다. 결론은 원작의 알라딘은 중국 사람이 맞으나 메이드 인 차이나는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램프의 요정 진이 무려 65,000살인 거 아셨나요? 램프가 어떻게 생긴지 기원은 알 수 없지만 설화에 따르면 진이는 불로 만들어진 초자연적 존재라고 합니다. 진이도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천사, 인간처럼 하나의 종족인데요. 자파가 그 예이죠. TV 시리즈에는 여친도 있었다는 사실, 뭐 몇만 년을 살았으니 없는 것도 이상하겠네요. 여기서 궁금증, 램프 안에서 1만 년 만에 소환됐다고 했는데 그 작은 램프 안에 낑겨 살면 너무 불편하지 않았을까? 별게 다 걱정이 나제. 하지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디즈니에서 DVD 스페셜 영상으로 지니의 램프안을 공개했죠. 쇼와 호텔 같은 로비, 복도엔 고급 예술품들이 걸려있고요. 고풍스러운 다이닝룸, 뭐든지 만들 수 있는 식당, 쇼와 스파, 고급스러운 침구로 가득한 침실, 무슨 옷이든 갈아입을 수 있는 드레스룸, 공원 뺨치는 정원까지. 와우, 이건 뭐 7성급 호텔은 저리 가라네요. 분명 램프안이 좁아서 들어가기 싫다 했는데 이게 좁은 겁니? 그래도 초와 감옥보다는 좀 가난해도 바깥 세상이 나은 것 같습니다. 알라딘 실사영화 예고편이 공개됐을 때 팬들의 탄식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알라딘이 왜 저러냐, 지니가 오글거린다 말이 많았죠. 호두까기 인형, 크리스토퍼 로빈, 건보가 연속으로 미적지근한 흥행을 하며 기대감이 한창 떨어진 상태였는데도 반응이 안 좋았죠. 하지만 낡은 램프처럼 뚜껑을 열어보니 핵명작, 노래처돌이 대한민국을 OST로 한 번 더 강타했죠. 무려 1000만 관객. 전 세계적으로도 개봉 첫 주엔 성적이 안 좋다가 입소문으로 롱런했습니다. 윌 스미스의 지니 연기는 물론 숨겨진 찐 주인공 자스민의 캐릭터도 대단했죠. 무엇보다도 걱정했던 아그라바 실사화가 완벽했다는 평가입니다. 아그라바는 아라비아란 설정을 기본으로 한 가상의 도시인데요. 원래는 바그다드라는 이름을 짓고 모델링하다가 영화기획 단계에서 걸프전이 터져서 급하게 아그라바로 바꿨다고 하죠. 그래서 인도를 중심으로 중동의 여러 나라의 특징을 조합해 지금의 가상왕국 아그라바를 만들게 된 겁니다. 실사화하면서도 아그라바 구현에 가장 큰 공을 들였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본 이 공간, 사실 영국의 한 세트장이었다고 합니다. 완벽한 구현을 위해 축구장 2개 면적의 야외 세트장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갓지은 세트처럼 보이지 않기에 모로코, 요르단, 나미비아, 북아프리카 등 많은 나라에서 헬리콥터 촬영과 드론 촬영까지 해서 참고 자료를 모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CG도 못 살려낸 날씨. 영국은 날씨가 흐리기로 유명하죠. 맑고 화창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흐리니까 아쉽긴 하네요. 정말 소름인 것은 아부와 이하고 둘 다 100% CG라는 점. 뭐야? 완전 생동감 있는데 CG라니 놀랍네요. 짜자잔, 디즈니에서 공식적으로 알라딘2를 준비 중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동시에 앤더스 왕자에 대한 스피노프도 디즈니 플러스용으로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될진 아무도 모르죠. 말레피센트2가 나오기까지 5년이 걸린 걸 봤을 때 알라딘2는 빨라야 2024년에 개봉될 것으로 추측합니다. 내용은 알라딘 실사판의 시퀄로 기존 알라딘2와 다른 오리지널 스토리를 다룬다고 하네요. 잠깐만, 알라딘2? 이 오프닝 기억하는 사람 나와. 저요, 제 채널 시청자 연령대를 봤을 때 최소 절반 이상은 제 말에 공감하실 텐데
한데요. right? 일요일 아침은 산뜻하게 KBS 디즈니 만화동산으로 시작하는 게 국룰이었죠.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알라딘은 1편이 흥행 후 TV 시리즈에 3편까지 나왔습니다. 알라딘 2와 3는 극장에서 개봉하지 않고 비디오로만 출시되다 보니 싸이월드 세대여도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이죠. 디즈니에서 알라딘 2라고 하면 바로 경악하면서 손절치는 이유가 비디오판으로 만들다 보니 퀄리티가 조악했기 때문입니다. 최강의 진이가 된 자파가 알라딘에게 복수하러 돌아오는 스토리인데 IMDb 평점이 무려 5.9점이죠. 실사 알라딘 2는 다른 노선을 탄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그리고 나름 괜찮은 평가를 받았던 시리즈 완결판 알라딘 3. 자스민과 결혼을 앞둔 알라딘이 아버지를 찾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아버지가 알고 보니 도적의 왕. 기존 알라딘 스토리에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을 한 스푼, 막장 드라마 한 스푼을 더했는데요. 은근 재밌습니다. 열심히 전작들 보고 있을 테니 뭐든 좋으니 빨리 나오면 좋겠네요. 참 많은 영화가 취소됐지만요, 전체 스토리는 물론 캐릭터, 성우, OST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취소된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 피플. 내용은 이렇습니다. 배경은 미국의 에팔레치아 산맥. 여기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은 엘긴과 로즈. 하지만 둘 사이엔 큰 벽이 있었으니 이 둘의 가문은 마을에서 유명한 앙숙이죠. 게다가 로즈 가문에서는 이미 점 찍어둔 예비사위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허버트. 로즈에게 엄청 들이대는데요. 부잣집에 잘생겼지, 가문끼리 사이도 좋지, 흠잡을 데 없는 사윗감이었죠. 반면에 엘기는 가업을 물려받아 민속인형이나 만드는 신세,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그래도 인형 만드는 실력은 마을에서 최고. 오래된 정원장갑으로 만든 인형 체로키, 사랑하는 할머니를 모델로 한 스핀스터, 자동차 부품으로 만든 시골뜨기 인형 구도보이, 나무 그릇터기로 만든 죄수인형 크레이지레이, 빨래집게로 만든 천사에게 등 넘쳐났죠. 그렇다고 로즈를 포기할 수 없었던 엘긴, 인형에게 힘을 빌리기로 합니다. 로즈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엔젤이라는 인형을 만들죠. 이게 영 탐탁지 않았던 로즈의 아빠. 엘긴의 기억을 없애기 위해 엘긴이 잠든 사이 가문의 오래된 물약을 먹이려 합니다. 하지만 실수로 인형들에게 뿌려버리고 인형들이 살아나죠. 엘긴과 로즈를 이어주는 사랑의 메신저를 자처하는 인형들. 정작 주인공인 엔젤 생각은 달랐습니다. 저런 촌뜨기는 싫다며 집을 나가버리는데요. 다른 인형들도 바로 따라 나서고 둘을 이어주기 위한 모험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 감독은 뮬란의 감독 중 한 명이었던 베리 쿡입니다. 쿡 감독은 영화의 배경인 에팔레치아 산맥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실제로 여기에서는 이 민속인형들이 유명하고요. 그 배경으로 한 OST, 민속문화 등이 담겨 있었죠. 로미오와 줄리엣, 크리스마스의 악몽, 토이스토리를 합쳐놓은 듯한 매력적인 줄거리지만요, 시기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당시는 개봉 족족 흥행을 실패했던 디즈니의 암흑기. 전혀 대중적이지 않다, 실사 영화가 더 잘 어울릴 거다, 제작비를 줄여라 등 수많은 딴지 끝에 결국 취소됐죠. 그 사이 제목이 무려 4번이나 바뀌었다고. 캐릭터도 매력적이고 줄거리도 재밌는데 취소되다니 너무 아쉽네요. 마이피플 기획안을 미련 없이 날려버릴 수 있었던 이유, 디즈니의 엄청난 암흑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판타지아 2000, 쿠스코, 아틀란티스, 보물섬까지 무려 11작품이 연달아 손익분기점도 넘기지 못했죠. 임금 감봉에 구조조정에 위기에 빠진 디즈니. 기존의 틀을 깰 신의 한 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획된 게 와일드라이프. 이거 보세요. 와? 하지만 틀을 깬 정도가 아니라 틀을 아예 없애버린 게 문제였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배경은 70년대 미국의 유명 나이트클럽 와일드라이프. 주인인 레드는 과거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키티의 인기가 떨어져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와일드라이프는 이미 한물간 클럽으로 경쟁사의 고객을 모두 뺏기고 말았죠. 뭔가 큰 항방이 필요했던 그때 동네 동물원에서 말하는 코끼리 엘라를 발견합니다. 이거다. 레드는 엘라를 영입하려고 갖은 노력을 하는데요. 정작 엘라는 자신이 스타성이 없다며 거절하죠. 그러던 어느 날 동물원에 네온사인을 꽂던 도중 엘라가 감전됩니다. 눈을 뜨자 도착한 곳은 클럽이었는데요. 감전의 후유증으로 자신이 엄청난 스타라는 착각에 빠지죠. 그 후 업계 최고의 스타가 되어 공연을 이어갑니다. 덩달아 와일드라이프도 최고의 전성기를 맞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생활에 지쳐 동물원에 돌아가고 싶었던 엘라. 레드는 엘라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데요. 키티가 걸어가다 이 장면을 발견. 둘이 사랑에 빠진 줄 알고 버럭 화를 내죠.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기 싫었던 엘라는 바로 동물원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오해를 푼 레드와 키티는 다시 한번 엘라를 설득하지만요, 엘라는 동물원의 삶이 더 좋다고 거절합니다. 결국
결국 이 둘은 엘라의 삶을 응원하며 클럽으로 다시 돌아오는 걸로 마무리. 이게 과연 디즈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소재인데요. 스트리퍼를 연상시키는 아트웍들도 그렇고요. 코끼리가 선택한 행복한 삶이 동물원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중간에 코끼리와 사람 사이가 연인 관계처럼 비치질 않나. 그 당시에는 파격적이었던 게이 커플도 등장. 19금 드립도 넘쳐났다고 하죠. 이걸 본 당시 부회장은 보자마자 간담이 서늘해졌다고 인터뷰했습니다. 당연히 바로 취소되고 와일드라이프라는 컨셉은 주토피아 초기 기획안으로 넘어갔는데요. 역시나 삭제. 아무리 그래도 디즈니의 스트립 클럽이라니 개봉 취소하길 잘한 것 같네요. 디즈니의 시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요정의 왕, 태양의 왕국, 섀도우 킹 등 엄청난 스케일의 작품들을 계속 기획했는데요. 그중 가장 인상 깊은 작품은 모트입니다. 이 작품은 테리 프레쳇의 소설인 디스크월드 시리즈의 사권, 모트를 기반으로 한 작품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새 마녀가 지배하던 마을에 살던 농부 모트. 농부는 농부인데 어째 재능은 크게 없었습니다. 보다 못한 아버지는 직업박람회에 모트를 데려가는데요. 상인이나 공장주들은 아무 관심도 없었죠. 하필 모트를 채용한 건 데스라고 불리는 사신, 저승사자였습니다. 일손이 부족하니 사신 견습생을 뽑은 건데요. 얼떨결에 모트는 저승세계로 끌려가죠. 첫 미션은 공주의 영혼을 저승으로 데려오는 것. 하지만 모트는 공주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벌써 목숨을 거두기엔 너무 어리고 불쌍한 거죠. 머지않아 모트는 공주와 사랑에 빠지고 결국 공주와 도망치는데요. 저승에 가야 할 공주가 살아남으면서 저승세계는 큰 혼란에 빠집니다. 이에 분노한 데스와 모트는 대결을 하지만 모트가 이길 수 있을 리가 없죠. 하지만 데스는 죽이지 않고 모트와 공주를 놓아줍니다. 행복할 줄만 알았던 두 사람, 운명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죽음의 모래시계를 되돌렸지만 공주의 수명은 줄어갔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또다시 모험을 떠나는 대서사시. 마녀가 지배하는 세계관, 인간을 동경하는 사신 데스, 사신이 됐지만 마음이 약한 모트 등 캐릭터며 불거리며 정말 매력적인 작품인데요. 제작은 실패했습니다. 디즈니도 엄청 공을 들였지만 작가인 테리 프레쳇이 사권 모트뿐만 아니라 디스크월드 전체를 팔기 원했기 때문이죠. 결국 디즈니는 판권 구매를 거절하고 별왕국 기획에 돌입했다는 해피엔딩이긴 하지만요. 모트도 꼭 영화하면 좋겠네요. 짜자잔. 네, 디즈니에서 이런 작품도 기획했습니다. 제목은 옐로 서브마린. 잉?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맞습니다. 비틀즈의 히트곡인 그 옐로 서브마린이 맞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바다 아래 페퍼랜드라는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여기엔 론리아츠 클럽이라는 인기 밴드가 있었는데요. 음악이라면 질색인 블루미니 종족. 이 세상에서 음악과 행복을 영원히 없애려는 목적으로 마을을 침공합니다. 위기에 빠진 페퍼랜드 국민들은 노란 잠수함을 타고 비틀즈를 찾는데요. 이 사정을 딱하게 여긴 비틀즈가 모험을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1966년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비틀즈의 옐로 서브마린. 인기에 힘입어 애니까지 제작됐는데요. 팝아트적인 요소와 실험적인 연출로 호불호가 많이 갈렸던 작품이죠. 그래도 비틀즈의 명곡이 15곡이나 들어간 이 영화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디즈니에서는 이 작품을 리메이크하려고 오랫동안 준비했는데요. 감독은 포레스트 검프, 백투더퓨처로 유명한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기존 작품인 폴라익스프레스처럼 실사 느낌의 3D 애니를 기획 중이었습니다. 의도는 좋았는데요. 아트워크들이 너무 현실적이어서 동심 파괴라는 게 문제. 모험을 떠나는 중 만나는 해양 괴물들, 불독, 비틀즈, 여기까지 넘어가 줄 수 있는데요. 블루미니족 비주얼이 충격 그 잡채입니다. 이거 보세요. 와우! 아트웍은 물론 테스트 영상도 엄청 많이 만들어진 상태였는데요. 제작은 취소되고 맙니다. 감독이 비슷한 3D 스타일로 제작했던 신작 화성은 엄마가 필요해가 역대급으로 폭망했기 때문이죠. 디즈니에게 엄청난 적자를 안겨준 건 물론 감독이 있던 자회사까지 폐업했다는, 앞의 작품들과는 다르게 안 나오길 잘했다는 반응이 대다수인 것 보면 취소한 게 신의 한 수인 것 같네요. 장편영화만 취소된 게 아닙니다. 단편작품들은 더 많이 취소됐는데요. 그중 흥미로운 작품 2편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 스퀘어드. 이건 무려 1940년대에 제작되려다가 실패한 작품입니다. 사람, 동물 포함 모든 것을 정사각형으로 만드는 기계를 개발한 정부. 효율을 강조하며 틀 안에 가두고 불을 창출하죠. 하지만 용감한 어린아이들이 이를 반대하며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던 그 당시 나치 독일의 수능주의 사회를 풍자한 작품인데요. 제작 막바지쯤 전쟁이 끝나가고 너무 공격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삭제됐습니다. 나중에 디즈니 동화책으로 다시 등장하긴 했지만요, 영화화는 실패했죠. 둘, 페넬로피아 12개월. 이것도 1940년대 기획된 단편입니다. 계모 밑에서 괴롭힘을 당하면서 살았던 페넬로피, 어느 날 할아버지의 유품, 마법이 걸린 시계를 발견하는데요. 이 시계로 시간여행을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시간여행 중 의인화된 눈과 피, 의인화된 태양, 의인화된 나뭇잎 등 다양한 초자연적 존재들을 만나죠. 미녀와 야수, 신데렐라를 섞은 느낌인데요. 아트왕만 봐도 재밌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